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때는 다 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마칠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잘 땐 자고, 놀 땐 놀고, 먹을 땐 먹고, 그게 뭐예요? 그 때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때가 찼다. 무슨 때요?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무슨 때가 찬 거예요? 그냥 나 왔다, 뭐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뭐죠?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예언된 70주야 490년 그 예언의 기간을 내가 성취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한다. 그 타이밍,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당신의 시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분의 어떤 생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예언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어떤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이 무슨 시기인지 알아라. 이젠 잠에서 깨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징조를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이 기원전 4세기 이제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학자 이 투키디데스가 이 그리스를 폐허로 만든 이 전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 아테네가 점점 이제 강성해지니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이 스파르타에게 이제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 탓에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대비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해 미국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과거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신흥 강국이 출현한 16번의 경우에 그 중에서 12번이 실제 무력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쟁으로 연결된 경우가 75%가 이제 이루는 셈이죠. 현재 벌어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이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이 무역 전쟁인데 이것은 어쩌면 무력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 대전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미중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제 어떤 분들께서 그 설명을 조금 우리 양평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도대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성경 예언적인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앞으로의 모든 세계의 정세가 한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융전쟁, 기술전쟁, 군사전쟁으로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죠. 지금 미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누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지금 왜 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임을 무슨 게임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끝장 볼 때까지 싸우는 걸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다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파국으로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20대 그 어머니인데, 20대인 것 같아요. 자녀들과 치킨 게임을 했네요. 그래서 자녀들 3명을 앞에 세워놓고 차로 돌진하면서 이제 차가 오면은 피해야지. 근데 빨리 피하는 애가 겁쟁이거든요. 늦게까지 피해야 돼. 늦게까지 이제 남아있어야지 이제 용기 있는 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3살짜리 아이를 그냥 쳐버렸어요. 3살짜리 아이가 뭐 언제 피하겠습니까? 자, 이런 게 치킨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자,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 가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은 중국이 굉장히 괘씸하다, 못됐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너무 키워줬고 지금 더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도 물론 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있죠. 피해가 있죠. 피해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전히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해서 지금 달려든 그런 전쟁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미국은, 우리가 중국의 은인인데 이 중국이 지금 이 은인도 몰라보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왜 괘씸하게 생각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우리가 참 이 세계사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2차 대전이 이제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한동안 전 세계가 양분화되었어요. 미소 냉전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룹과 소련이 이제 주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체가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소련을 따르는 국가들. 그래서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전쟁들에 이 두 나라가 다 개입이 되었죠.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누가 세계를 장악할 것인가 하는 패권 전쟁에 이 조그만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미소 냉전 시대가 계속 이렇게 이제 오고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련을 무너뜨릴까 하다가 아주 절호의 기회를 미국이 포착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미국이 자기들의 친구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니, 중국은 당연히 이 소련 친소가 되어 있을 텐데 왜 어떻게 중국을 끌어들였을까? 그때 당시에 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 공산주의 노선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정체성에 대한 어떤 힘겨루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이 무력 전쟁으로까지 갔고, 그러면서 이 소련의, 그때 여러분이 소련은 거대한
사실 뭐 제국 아닙니까? 그 땅과 거기에 이 소련 연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소련에게 이제 막 이렇게 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전쟁 위기까지 거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고 있을 때, 그때 이 미국이 중국을 이제 포용해 주면서 전략적으로 그들을 이제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적은 소련인데 소련의 적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과 이제 친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1년도에 헨리 키신저 그때 중국을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주계장막을 걷어내고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그러면서 대만과는 이제 단절하게 되죠. 이 중국이 미국에 내민 조건이 대만과의 단절이었거든요. 외교 단절이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소련은 미국에 이제 굴복해서 붕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소련만 그냥 힘을 뺀 게 아니라 체제, 이데올로기, 사상 변화까지 정말 이끌어오는 엄청난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세상은 미국이 지배하는 신세계 질서 속에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은 이 중국을 나중에 이제 WTO에 세계 무역 기구에도 가입을 시켜주는데 승인을 하고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 데뷔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Made in China. 예,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1990년부터 엄청난 경제 본용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 떼돈을 벌어서 오늘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게 다 누구 덕택이에요? 미국이 엄청난 지원과 전폭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엄청 소련한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살려줬고 또 중국을 가난해서 탈출시켜줬고요. 먹고 살 만큼 키워줬고요. 그러면서 부시 클린턴 행정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은 그 중국인 유학생들을 별 조건 없이 까다롭지 않게 손쉽게 유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줌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이 자본주의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체제가 변화가 올 것이고 이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이제 인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중국 유학생들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진핑은 이제 그 헌법을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 그러니까 독재의 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또 시진핑의 집권 아젠다가 뭐예요? 중국몽. 쉽게 말하면 중국몽이 뭐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차이나 드림이에요. 예.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국몽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대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중국 제조 2025 프로, 또 21세기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1대1로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무역은 다 뭐 육상이든 해상이든 전부 중국을 통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중국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세계의 패권을 중국이 잡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노하고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키워주니까 이게 이제 적당하게 크면은 괜찮은데 너무 커가지고 세계 넘버 원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이 세계 패권, 세계 질서를 미국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G2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G2에서 미국, 중국이 아니라 중국, 미국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꿈을 이렇게 꾸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세계 기술을 전부 제패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을 추월하겠다라는 야심을 이제 발표한 그런 구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선두에서 앞서서 지금 이 세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이었죠. 중국이 이제 그 뭐 달 뒷면에 우주선을 이제 그 탐사선을 이렇게 착륙시키면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말처럼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넘버 2는 없어야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미국은 최근 100년 동안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이 절대로 넘버 2를 키우지 않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다 고만고만해야 돼요. 처음에 이 1970년대 소련이 미국 GDP의 44%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거든요. 지금 그 소련은 어떻게 됐는가? 미국 GDP의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1985년에 일본이 38%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30년 동안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자, 2010년도에 중국이 41%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언제 몇 년도에? 2010년도에 지금 뭐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중국을 내버려뒀어요, 그때. 그때 왜 내버려뒀을까요? 중국 더 크라고?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좀 있었죠? 2009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잘하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걸 우리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금융회사들까지 다 같이 무너져요.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자기 집 불 끄느라고 중국을 어떻게 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을 다 끄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 미국 GDP의 40% 했는데 지금 보니까 65%까지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중국을 사정없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거 바로 요즘 5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5G가 뭐야?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뭐 그게 핸드폰하고 관계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스마트폰 속도 빨라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무선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미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상상하던 무인 비행 택시를 내년에 LA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그래요. 이런 기술이 전부 5G입니다. 이거는 뭐 무인 택시, 무인 버스, 뭐 인공지능, 뭐 무인 비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 군사, 뭐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이런 게 다 뭐 미사일 보낼 때 선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이걸 다 이제 조정하는 건데요. 뭐 여기는 항공모함, 인공위성, 아무튼 의료든 산업이든 뭐 군사든 모든 분야에 이 5G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인공지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이 5G인데 이 5G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화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날 화웨이 때린다, 뭐 화웨이 뭐 부사장을 뭐 캐나다에서 감금했다, 어쨌든 계속 하는데 도대체 화웨이가 뭔데? 화웨이가 단순히 스마트폰 만드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물론 화웨이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요, 그냥 조그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을 넘보는 세계 2위 그런 이제 그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화웨이의 이 핵심 그 산업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5G인데 이것을 세계 시장을 벌써 이미 25%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역사자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이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이 중국 화웨이가 이게 지금 장악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미래 기술을 전부 중국이 이게 지금 다 가져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미국의 여러 IT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퀄컴 이런 여러 이제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화웨이와 이제 거래를 이제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화웨이와 근데 거래를 중단하면요, 미국 사실 많은 핵심 기술, 핵심 부품들은 중국이 이런 미국 IT 기업과 한국에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단되면은 화웨이만 망한 게 아니라 사실 미국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화웨이가 그렇게 수입을 해주니까 미국 매출의 몇십 조씩 팔아주는 아주 엘리트 고객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웨이와 거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국 내 출혈이 지금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타격을 받고 자기 발등에 이 도끼를 찍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죽이기에 지금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막 받았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중국 유학생들은 전부 산업 스파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생을 이제 안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과 지금 전쟁할 능력이 되는가? 지금 1년 정도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중국은 지금 거의 지금 1년 동안 점점 쪽박을 차고 있죠. 예. 사실 지금 그 중국몽은커녕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41년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공격할 때 본인들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함대를 이제 다 파괴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강화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큰 오판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정치가들은 미국을 보고 왔으니까 미국은 그런 정도의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금방 미국 제조업은 이것을 금방 회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은 듣지 않았죠. 역시나 미국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든 군사를 다 정비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알다시피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힘을 지금 하나씩 빼고 있거든요. 어떻게 빼고 있어요? 중국이 아까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지금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제 주변 나라들로 계속 지금 이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그동안 또 이 중국의 인건비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점점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공장을 옮긴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 지원함으로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또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하겠어요? 무슨 조약을 맺어요? 미국의 무기를 사야 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중국 주변에 미국 무기로 이제 장착한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중국을 이제 압박하게 되죠. 여러분, 이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외화 벌이 없이 그냥 자국 내 어떤 내수 산업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도 현대자동차가 이미 뭐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했고요. 삼성도 베트남으로 이제 이 공장을 다 이전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의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뭐 가방, 신발 이런 거 베트남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 수 있고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도 중국 누구만 손해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거 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중국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 핵심 부품들을 아무리 화웨이가 앞서 나가도 30%가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핵심 부품들이.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오면 이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 핵심 부품 수출들을 다 금하면서 지금 완전히 중국의 그 5G 정보통신 산업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정말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중국은 미국과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중국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가? 뭐 경제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시간만 벌면 승산할 수 있다라고 본다. 또는 뭐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오판하고 있다. 자기들의 과도 성장에 취해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이 왜 저러고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 예언에서 결국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틀리지 않는 한 중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이었어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그렇게 그 패권 다툼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련 붕괴돼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뭘 두고 싸운 전쟁이었습니까? 경제를 두고 싸운 이제 패권 다툼이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와 또 중화 사상이라는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지금 21세기 전쟁이거든요. 자, 얼마 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다라고 그렇게 명시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외교, 수교를 맺으려면 만약에 그 나라가 대만과 외교를 맡고 있으면 그걸 다 끊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헨리 키신저가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맺고 있던 대만과 단절했죠. 한국도 1992년에 뭐 했어요? 원래는 대만과 우리가 수교를 맺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외교 관계를 설립하면서 그냥 멀쩡하던 우리는 아니 왜 대만을 끊어내지? 그냥 둘 다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중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중국은 오직 중국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중국과 외교를 맺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참 한국이 대만에게, 사실 대만은 한국의 아주 오랜 우방이거든요.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줬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때 그 국민당이 한국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또 대만 국부 장제스가 그 2차 대전 때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는데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런 선언을 담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정말 전통적인 우방이 대만이에요. 그런데 그냥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그 대만 영사관이 6개월 이내에 중국 영사관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냥 다 이제 건물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참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이 걸그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쯔위라는 대만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만 가수가 한 번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돌 가수가 나와가지고 대만 국기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가수가 이제 사과 방송을 했는데 그 사과 방송 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대만은 정말 국기를 국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죠. 이 세계 행사에 있어서도 올림픽에 참가는 하는데 자기 대만 정식 국기를 걸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헨리 키신저가 1971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그러면서 대만은 외교를 단절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미국이 대만과 단절한 이후 40년 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만은 국가다라고 국방부 문서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금 건든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 2조 3천억 미국의 무기를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사실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최근에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있었죠. 홍콩 시민 100만 명. 여러분 이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기 때문에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중국 시위가 이렇게 거세게 있었고 이때 미국은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그 시위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제 뭐 대만, 홍콩, 뭐 마카오, 뭐 여러 이제 티벳 이런 소수민족들의 이제 그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커지고 격화되면 결국 트럼프의 입김은 계속 세지게 되고 중국은 점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에 지금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0여 년 전에 사실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켜줬어요. 판도라 상자에서 꺼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상자 안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전쟁인데 성경의 예언은 세계 패권을 누가 주도합니까? 미국이 주도합니다. 거기에 중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 패권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 완전히 백기투항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경제가 파탄에 도달할 때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를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미국의 신념, 그 미국의 의지에서 지금 시작한 것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1989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요. 이 천안문 사태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부터 시작한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민주화 운동 그런 거였는데 이때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 수가 다 달라요. 집계처마다. 근데 나토에서 이제 집계한 바로는 그때 7,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 그렇게 하고 이제 막을 내렸는데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진핑의 독재, 시진핑의 오판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위기에 몰리게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시위를 하고 일어날 때 미국이 개입해서 그들을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계속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그러면 어쩌면 소련이 그렇게 무너졌듯이 이 전쟁의 끝이 제2의 천안문 사태로 그렇게 중국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모양으로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은 무너집니다. 전 세계는 용처럼 말하는 미국 앞에서 감히 까불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롤모델을 누구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뭘 했죠? 레이건이 소련을 압박해서 붕괴시켰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국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얼마나 터질 것인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 반도체의 세계 시장의 55%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참 한국이 효자인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 중국과 거래하지 말아라. 그 반도체 이제 중국에 팔지 말아라고 얘기했죠.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들어와야 될 반도체가 안 들어오니까 한국한테 지금까지 우리한테 팔았던 것보다 2배 물량을 더 팔아서 좀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지금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거의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예요. 지금 총으로 쏴주지 않았지 이거 완전히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 참 한국 딱해요. 또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중국에 이제 특별히 또 5G 사업에서 화웨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 어차피 한국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대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최근 뉴스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냐면 너희들 중국과 사업하면 한미동맹은 끝이야. 이 얘기입니다. 대북 정보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한미동맹 이제 붕괴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중국은 물량 계속 늘려서 팔아라.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있죠. 미국은 너희들 중국에 팔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있죠. 완전 정말 가운데 껴가지고 이 작은 나라가 사람들은 중국이랑 끊으면 되죠. 그러면 참 말처럼 쉬우면 좋은데 한국의 그 최대 무역 파트너가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근데 그거 히토류 니네들한테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이제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한국의 기업 자체가, 한국 시장 자체가 거의 반도체에 의존해서 그것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느 한 기업이 문 닫았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고래 싸움에서 양쪽 눈치만 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경제 회생은 경제학자들 말을 빌리자면 거의 99% 회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상황이 있을까? 일본식 장기 불황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조금 이제 뭐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일본은 막대한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은 1960년대부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때부터 이 돈을 많이 이제 벌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의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외국 자산들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외국에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는 이제 벌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수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은 그 소득수지 규모가 상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팔아서 남기는 그 상품 수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벌어들이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 수지가 제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소득 수지가 없기 때문에 뭘만 해야 돼요? 계속 물건을 팔아서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물건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내수 산업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자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1960년대부터 이미 무역 수지로 계속 이제 그 흑자를 내왔고, 우리는 2000년대부터 겨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IMF 지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것만 해도 4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처럼 그냥 장기 불황 정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정도를 바라고 싶어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제는 경제 위기 또는 뭐 경제 파탄 뭐 이런 이제 말이 될 텐데요. 이 KDI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경제를 현재 불황은 경제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순환적 구조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 보면 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이제 이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에서 지금은 안 될 때니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 위기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국민소득 80%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 외부 충격이 이제 오면 그냥 그대로 이제 무너지게 되죠. 내부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좀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1997년 외환위기 IMF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산 가치들이 다 폭락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공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구조조정, 연금을 삭감하게 되겠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다 일어나는 것이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할 것인가? 사실 간단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딱 다 나가면 그냥 이제 언제든지 위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아니면 내일,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지금 보고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로마군이 성에 접근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도망가야 되는 신호다.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이 로마 군대가 이유 없이 다 철수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성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어딜 가? 지금 저것 봐. 그 로마 군인들이 다 갔잖아. 예루살렘을 두고 어딜 가? 이젠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온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수했던 로마가 조금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멸망하게 됐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그때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때의 징조를 보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 우리가 늘 신문을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중국 언제 망하나? 테러 전쟁은 이제 재난의 시작인가? 이렇게 어떤 사건과 신호에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신앙도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보면 좀 불안해 보여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미국이 어떻게 되든 중국이 어떻게 되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일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나의 마지막의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내일이면 좋죠. 종말은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운명은 내일 결정됩니까? 아니요. 죽을 때 결정돼요. 여러분, 최근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있었죠? 그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르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그거 보따리 들고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정말 온전한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어딘들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 무슨 날요? 구원의 날. 언제 가요? 지금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면 정말 안 됩니다. 여기 일일 난제 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지나간 새벽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돌아오지 않는 게 새벽만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내일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너무 큰 모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의 시간, 은혜의 때, 이 타이밍, 세월을 아끼라라고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사도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때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직한 사업거래, 미움 가득한 인간관계, 세상에 대한 탐욕과 기대, 죄된 방종과 이기적인 생활을 모두 박살내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의 때에 하늘을 위해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